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파리대책이 벌써 나온 지가 2017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9.13 조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까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17년 파리대책에서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양도세, 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는 시점이 작년 4월이었죠. 그 시점부터 쭉 관망세가 당분간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가 외해 규정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특히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등록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어떤 외해 규정을 활용해서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하다 보니까 종부세 합산이라는 각종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해 규정을 통해서 갭투자를 하는 그런 다수의 수요층이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 8월 달에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우리가 3차 급등 시기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9.13 조치가 나오죠. 그 9.13 조치의 핵심은 이거죠. 대출 규제가 이제 가장 강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주어졌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좀 대폭 축소하죠. 금액에 상관없이 종부세가 합산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가 된다든지, 그런 조치가 이제 딱 취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다소 출렁거림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뭐겠어요? 다시 한번 반등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이 표현을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차 급등 시기 내지는 반등 시점은 언제일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과거에 규제가 강했던 시기, 참여정부죠. 참여정부 그 8.3.1 대책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 8.3.1 대책으로 이런 관망세나 출렁거림이 얼마나 길었느냐, 얼마나 지속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참고로 그 시기에 관망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시기까지 오는 데까지 있어서 한 1년 4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작년 9.13 조치 이후에다가 1년 4개월을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숫자적으로 내년 한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시기상으로 과거의 경험하고 비춰서 보면은 내년 3월 이후가 반등할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하고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야만이 내년 3월 이후에 반등을 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는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점이 언제냐. 그런데 우리가 실수요자에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있습니다만은 대체 수요, 옮겨 타는 수요가 언제 정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 내지는 아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착화되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매물이 적은 잠김 현상이 지속되는 속에서 대체 수요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반등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구조 속에 놓여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 3월 이후에 이런 대체 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점에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참여정부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1년 4개월 동안 그냥 쭉 이렇게 안정을 취한 게 아니고요. 오르락내락 몇 번의 어떤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패턴을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의 주택시장에서 시장 환경을 좀 보면요. 대출 규제 때문에 투자하기가 망설여지는 상황이고요. 이제 금년 6월달 기준으로 이제 재산세라든지 보유세 관련된 종부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강화됐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또한 전세 시장은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졌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시장도 어떤 안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에서의 어떤 지역별 수급이 지역별로 좀 불균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 4분기 같으면 강동구나 강남구 쪽에서의 어떤 수급이 입주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좀 편차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물 잠김 현상은 이제 심화가 아니라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한 번 정도는 반등, 한 번 정도는 하락이 점쳐지는 게 금년 4월 이후의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 정도의 반등과 한 번 정도의 하락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하는 데는 먼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수량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기별로 서울에서의 어떤 입주량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월달, 이번 달, 5월달까지 전체적인 서울의 수급량이, 입주량이 2,000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달인 5월달에는 한 1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겁니다. 입주량이. 그러다 보면은 수량에 민감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점이 결국은 금년 6월 내지 7월 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내지 7월 달에 소폭 반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은 입주량이 다소 많은 시기가 바로 9월 달부터 한 12월 달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단지라든지 강동구 고동 일대의 재건축단지 입주 물량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량이 또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보니까 10월부터 12월, 즉 4사분기죠. 이 4사분기에서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하락폭을 좀 키울 수 있겠다. 또한 그런 지역, 입주량이 많은 지역은 전세가 하락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올 초에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때문에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했듯이 그런 전세가 하락과 함께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가 예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고가주택, 즉 9억이 넘는 거, 근데 9억 살짝 넘는 것보다는 매매가가 15억이나 한 20억 정도 되는 그런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금년 4, 4분기에 가격 하락폭을 더 키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이유는 1가구 1주택에서 우리가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팔 거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0%로 대폭 축소되는 내년 이후에 팔 거냐 할 때 많은 이런 소유자께서 고민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은 양도세 증가분과 내 가격을 낮추는 부분과 비교해가지고 가격을 호가를 좀 낮춰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금년 6, 7월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이 예견될 수가 있겠고 4분기에는 고가주택이나 강동구나 강남구 일대에서의 어떤 하락폭을 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계속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인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 시장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크게 제가 악재 마이너스 요인이죠.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단지에 해당되는 단지가 늘어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구청에서 조합에 통보되는 개발 예정 부담금이 그렇게 통보받는 단지가 많이 나옴으로써 신문지상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투자 원금이 커졌습니다.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 가격은 높은데 전세보증금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게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원금이 커졌다 하는 게 두 번째
이런 투자자한테 주는 부담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서는 이제는 재건축에 투자하는 순간 장기 투자가 되겠습니다. 장기 투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장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갖다가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건축은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 환경 속에서 자, 재건축 초과이익 예정금을 이제 통지받은 단지는 주변 새 아파트 시세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시점이 언제 되냐? 즉 내 총투자비면 내가 산 가격이죠. 매매 가격에다가 개발 예정금을 합산한 게 총투자비가 되겠죠. 그것과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지금 현재 역전되어 있다면은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져야 할 거고, 그 떨어지는 폭이 좀 커져서 격차가 벌어지는 시점이 언제이냐? 그 시점이 바로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을 다시 한번 반등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금년 한 해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갖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핵심만 좀 요약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은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미분양 관리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고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역전세가 어느 쪽에서 나는지, 그러면서 그 가격 하락폭은 어느 정도인지. 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이제 지정이 되고 그 3기 신도시보다 먼 외곽 지역의 가격 하락폭은 어떨 건지,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우리가 관전 포인트면서요. 그러다 보면 올해는 수도권 내에서의 역전세라든지 미분양이 나는 지역 위주로의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 금년도 수도권의 어떤 주택경기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방 같은 경우도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악성 미분양, 즉 현재 미분양이 지방에만 한 5만 1천 가구가 있습니다. 그 악성 미분양에 대한 대책 어떻게 소화를 시킬 건지, 또한 지방만을 위한 정부가 어떤 핀셋 부양책을 언제 낼 건지, 이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많이 올랐던 지방의 광역시, 그 중에서도 입주량이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대폭 축소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굉장히 분양 열기가 높았죠.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이런 쪽에 가격 상승폭이 어느 정도일까? 작년 수준만큼 될 건지, 작년보다는 폭을 좀 줄일 건지, 그렇지만 최소한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량이 적은 광역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면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라든지 부양대책이 어떻게 발표되느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지켜보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4분기를 갖다가 매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매수가 안에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소형 평형이라든지 저평가 지역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금년도는 좀 자중하시고 내년도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게 출렁거리는 시장에서는 가능한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 시기별, 또한 여기다가 상품별 투자 환경 분석까지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임대수익형이 됐건 차익형이 됐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라든지 상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세미나가 제가 준비를 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